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버티기를 하고 뉴욕타임즈는 두 번째 사퇴 압박 사설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 지키기와 사퇴시키기 정치인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통 뒤에서 움직이는 기부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임하라는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유권자도 아니고 언론도 아닙니다. 세계 각 나라도 자국의 관점에서 바이든의 정치 미래를 쳐다봅니다. 총리가 미국을 향하는 동안 바이든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 뉴질랜드에서 발행되는 신문 더 포스트에 실린 칼럼 제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윤석열, 젤렌스키 등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지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서 미국 정치 소용돌이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휴스턴을 강타하고 수많은 숙제를 남긴 채 이웃주로 이동 중입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텍사스주를 강타할 때 주지사는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지역신문은 모두 주지사를 비난합니다. 최근 주택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건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지역 평균 주택보험료는 지난해 $1,340로 비슷한 위험이 있는 다른 지역의 보험료보다 32%가 싼 건 뉴스입니다. 비싼 게 아니라 쌉니다. 주정부 규제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2, 4분기 사무실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공실률은 앞으로도 몇 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하원이 분열돼 있다는 것이 방송의 탑 뉴스인데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 사퇴하지 않으니까 사퇴 논의 그만해라 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도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사퇴하시오라고 당 내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주 보고 좋아했었던 프로그램 MSNBC의 조 스카보로에 출연을 했죠. 조 스카보로도 대통령에게 I love you. 그러나 사퇴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no, 도전하라. 나 사퇴 안 하니까 나를 사퇴시키고 싶으면 전당대회에서 도전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00명의 기부자들과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은 I'm your guy. I'm your man.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뭐 지난 8개월 동안 한 8번 정도 파킨슨병 전문 그 닥터가 백악관을 방문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백악관에서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도 뭐 10번도 넘게 그런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그리고 방문한 사람이 월터 리드 육군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케빈 캐너드 박사인데, 이 박사는 꼭 대통령만 보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아주 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백악관의 고위 간부들이 편두통 같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보톡스를 놔줬다던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뇌졸중이나 뭐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뭐 신경 그 중추 장애 이런 결과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2월 14일 이후에는 더 이상 건강 검진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치를 하고, 물론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 옆에 쫙 붙어서 그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펜실베니아주의 존 페러맨, 본인 이제 심장질환 앓고 있었던 사람이죠.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버니 샌더스라든가 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이름에 오르내리는 그런 미시건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부통령은 물론이고요. 전부 바이든 대통령 옆에 있기는 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70% 이상이 사퇴해야지 된다 하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주요 신문들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겠다를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기에 대한
보도는 이렇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분노한 대통령이 엘리트들을 밀어붙였다. 뉴욕타임즈 비평가를 비난했고 본인이 이제 사임해라 하는 본인에게,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임 압박, 이 흐름을 지금 늦추는 일을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다. 바이든은 어떤 그 당내의 회의적인 시각 같은 것을 놓치고 있다. 뉴욕 포스트는요, 바이든의 메디컬 미스터리 하면서 어제 이제 그 백악관에서 막 청소 작업을 시작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부분 이제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또 사설을 실었죠. 6월 28일이 첫 번째 사퇴하라는 사설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6월 28일은 바로 27일 지지난주 목요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은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지 된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ABC와 인터뷰를 했어도 그게 다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한 행동들이 스스로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한마디로 트럼프가 백악관을 탈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대통령의 반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의 반항이 트럼프에게 점점 승리에 가까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ABC의 그 조지 스테파노폴리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쇠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자신이 지금 이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대통령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백악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희망은 그가 떠나는 거다. 바이든 must go. 이게 뉴욕타임스의 열흘 사이에 두 번째의 사설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정말 신경 쓰는 것은 다 조금씩 신경을 쓰겠죠. 그리고 우선 기부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뒤에서 돈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앞에 이렇게 나서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리 에마뉴엘이라고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 많이 기부를 하시는 분입니다. 인데버 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분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니까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바이든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 이너서클이 트럼프 스타일로 가고 있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전해드린 그런 내용이죠. 이건 민주당이 이것보단 나아야지 되는데 이 트럼프 스타일이다. 대통령이 본인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아니라고 대체를 믿으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또 결정적인 위험을 자기 혼자 고칠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은폐하고 눈으로 토론 때 본 것도 뻔뻔스럽게 부정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비판을 한다. 내가 지금 트럼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바이든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본인 혼자 모든 문제를 하룻밤에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유일하게 트럼프를 물리칠 수 있는 천하무적 바이든이라고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식 스케일의 자기 망상적인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또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말 실수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7월 4일에 한 얘기입니다. 군인들 앞에서 나의 동료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방송과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결국은 본인이 흑인 여자라고 카멜라 해리스 무슨 뜻인지는 잘 들어보면 알아보겠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이 말한 문장 자체는 본인이 흑인 여자라는 거예요. 카멜라 해리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이 민주당의 큰 기부자도 바이든 대통령이 훌륭한 그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요. 코비드 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코비드 때문에 엄청난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던 그런 경제를 물려받아서 지금은 경제가 데이터상으로 좋기 때문에 이자율을 내릴 수 없다는 여기까지 이끌어왔잖아요. 기간 산업 안이나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다시 확립한 등등 훌륭했지만 이 사람은 숫자를 쭉 나열을 하면서 정말 축하할 만한 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영혼과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싸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아니지. 참 우리도 사랑하는 인물을 무대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마는 특히 바이든을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다 하면서 이분은 본인이 이제 CEO잖아요. 아리 엠마뉴엘 씨는 CEO로서의 저의 임무는 회사에 오고 있는 위험을 쫙 느끼고 분석하고 이 위험을 가능하면 줄이고 그리고는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무척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가 해야지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내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회 마치고 또 무슨 뭐 데미지 컨트롤 식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도망쳐가는 그 위험은 천문학적이라서 계산할 수도 없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 뒤를 간추리자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안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밀라 해리스는 이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미시건의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뭐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라든가 미시건 주지사는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되고 질 바이든 퍼스트 레이디에게도 한마디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손주를 생각을 해봐라. 그 손주들이 성장할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조금 이제 눈을 조금 더 뒤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질 바이든 여사도 지금 자기 환상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만약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분명히 글래첸 위트머 미시건 주지사 원래 이 사람은요 그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하기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부통령 후보로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레첸 휘트머라는 미시건의 주지사를 선택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카멜라 해리스를 선택했는지. 물론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하고 할 때 그 검사로서 지내고 할 때 숨진 2015년도에 숨진 그 보 바이든 그때는 캘리포니아 검사는 아니었겠네요. 보 바이든과 아무튼 검사 관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하죠. 그런 연결고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휘트머 같은 전에 부통령 후보로서도 생각을 해봤던 인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 있잖아요. 그 웨스무어 같은 메릴랜드의 그런 젊은 그 민주당의 지도자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공동으로 뭐 어떻게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민주당이니까요. 마가 공화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무의미한 개인 숭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들이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보여주자. 이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의 미국에서 민주당이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아리 엠마뉴엘이라는 인데버라는 회사의 CEO가 보낸 기고문이고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기부자들도 두려워하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기부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당 내에 있죠. 기부자들도 움직일 수 있고 기부자들보다 어쩌면 여론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몇몇 사람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바이든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바이든 사퇴하시오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냐면 바이든을 밀어낼 만한 그런 그 신뢰감 또 민주당에서 좋아하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면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물러나라 할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꾸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차곡차곡 여기까지 하면서 마감 시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 안 나가 하는 이 힘이 더 커져서 사퇴해야지 되는데 하는 주장을 덮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그 데드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몇몇 사람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바이든 나가라고 하자니 바이든이 이길지도 모르는데 그럼 나는 정치 생명 끝이네?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면 야, 이거 그리고 나서 지면은 어떡하나. 아, 내가 이거 참 사퇴하라는 얘기를 뭐 먼저 했다, 나중에 했다. 그 시기 여러 가지로 아무튼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낸시 펠로시 지금까지 바이든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너무 노련하고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53살입니다. 최초에 지금 4석만 더 공화당에서 가져오면 다수당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상 최초의 하원 의장이 됩니다. 지금은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who knows? 그리고 짐 클라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바이든을 처음에 수렁에서 건진 이 인물도 바이든 지지한다고 하지만 지지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짐 클라이번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얘기죠. Maybe 낸시 펠로시와 짐 클라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연방 하원 의원이 세트로 나와서 물러나세요 하면 이거 영향을 조금 미칠 겁니다. 척 슈머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 뒤에 있지만 그의 권력도 위험합니다. 상원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니까 다수당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소수의 지도자를 하고 싶을까요? 다수의 지도자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물은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와 바이든과는 아주 정말 복잡하고 의견에 있어서도 정책에 있어서도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압박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 좀 하라고.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존경받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바마로서는 본인이 개입하는 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겠죠. 왜냐하면 조 바이든이 트럼프와 대결하고 싶어 했지만 힐러리 손을 들어줬잖아요. 본인의 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개입을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바마는 미안한 감도 엄청 느낄 겁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거 지겠어. 트럼프에게 라고 판단이 선다면 오바마는 얘기를 하겠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는 뭐 이너서클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질 바이든 여사를 포함을 해서 이 이너서클에서 뭐 론 클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되겠다라고 결론 내리면 그때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버락 오바마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기부자들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주 최종적으로는 at the end, 데드라인 가까이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드라인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부터 있는 중요한 워싱턴의 나토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 신문의 주요 뉴스도 전해드려야지 되겠고 또 뉴질랜드의 컬럼도 소개를 해드려야지 되겠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뉴스가 최근에 항상 트럼프였는데 아니 이렇게 바이든이 돼버렸습니다. 우선 오늘 뭐 미국 주요 신문의 그 탑 뉴스를 보면은 앞에 이 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휴스턴 크로니클, 많이 그 휴스턴 지역에 텍사스 지역에 베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엄청날 겁니다. 사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집이 다 부서지죠. 이야, 그러니까 거대한 그 나무, 평소에는 우리에게 저 오랜 세월을 견뎌왔구나 하는 그런 나무가 한번 탁 치고 나면은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지은 집도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고 달라스 모닝 뉴스도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에는 오히려 이제 정전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한 270만 명 정도는 아직 그 정전이라고 하고요. 이 텍사스 주지사의 한국 등 그 아시아 방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이제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도 보여지니까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8분 정도는 사망한 것 같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홍수, 강풍, 완전히 뭐 그쪽에 또 뭐 오일과 연관된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되기도 하고, 공항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그 허리케인이 조금 약화가 돼서 루이지아나, 알칸소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휴스턴 지역은 올 들어서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이런 그 강한 폭풍이 불어닥쳤잖아요. 물론 이제 이번 그 베릴은 멕시코하고 카리브해에서 일단 한번 큰 힘을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 쪽으로 좀 왔지만, 왜냐하면 그쪽에선 카테고리 5였었잖아요. 그리고 사망자도 훨씬 많습니다. 10명 넘어요. 완전히 뭐 어디는 폐허가 된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이제부터는 뭐 미시시피 계곡이라든가 하류요, 오하이오 그 밸리, 오하이오 계곡 이런 쪽으로 오늘과 내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저는 더운 거 잘 모르겠는데 팜스프링은 124도,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이제 120도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어제 오늘 전부 이제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제 보험료 같은 것이 자연재해 때문에 많이 오르는데, 보험료가 최근에 오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돈과 연관됐으니까 제가 조금 뒤에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가지 전해드릴 것은, 오늘 신문들은 전체적으로 다 허리케인 안에 들어간 곳은 허리케인 쪽,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움직임, 또 하나가 오늘, 내일, 모레 열리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가 1949년이니까 지금 75주년이 됐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70, 75 딱딱 떨어질 때는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토 정상회의가 정말 이 군사 동맹으로서, 그리고 그 회원국도 아니지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많은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초대가 되는데, 그것들이 다 뒤로 가려져 버리고, 이거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되지?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나토도 다 약해지는 것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컬럼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발행되는 더 포스트라는,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뉴질랜드의 더 포스트라는 신문에 루크 멜패스, 이분이 그 더 포스트라는 신문의 뭐 정치, 주로 이제 정치와 경제 분야의 시니어예요. 이 그 편집인입니다. 그분이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그 자국의 입장에서 쓴 거죠. 룩손이 미국을 향하는 동안 바이든은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싸운다 해서, 저는 룩손에서 왜 그 뭐 빛의 속도만큼이 된다는 그 움직임이 질량이 0이니까 그 룩손인 줄 알았어요. 맨 앞에 제목에 처음에 룩손이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바이든은 자신의 정치 미래를 향해서 싸운다 했더니, 이 룩손이요, 크리스토퍼 룩손, 그 뉴질랜드의 총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 총리도 오는 거예요. 젤렌스키도 지금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고난, 이런 표현도 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숨어 있는 국가의 어떤 기대와 두려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이길 원하는 게 상식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한국 안보에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라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칼럼도 거기에 맞춰서 쓴 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2차 대전에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된 뒤에 서구의 민주주의 클럽이잖아요. 민주주의 클럽이지만 군사동맹이고, 소련의 지정학적인 그런 모든 위험, 잠재적인 위험에 맞서려고 1949년도에 만들어져서, 구소련은 사실은 그 2차 대전 중에 정복했었던 그런 그 땅들을, 동독을 포함해서 다 이제 이렇게 그 제국의 통합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49년도에 나토가 만들어질 때는 해서 이제 구소련도 다른 것 만들다가 가입 국가도 없고 해서 흐지부지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처음에는 이 나토는 12개국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32개국이 됐고 또 다른 나라들도 들어가야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소련이 90년대 초에 붕괴하고 나서는 이제 점점 이쪽 서쪽으로 움직이고 이제 그 러시아는 동쪽에 딱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우리가 서쪽으로 더 땅 따먹기를 해야지 되겠어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죠. 크림반도를 먼저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 몇 개월 됐네요.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국가에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점은 있었지만 조정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이 뉴질랜드의 편집자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을 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블라디미르 푸틴을 확 그 분노시켜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명분을 가지고 더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딱 그 선까지 미국이 이제 그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우파가 지금 미국에서 힘이 조금 강해지면서 우파는 항상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독재를 좋아하는 우파 성향이 있는 거죠. maybe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선이지 하는 뭐 여러 가지 고립 등등 해서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서 고립주의가 이렇게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조차도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뉴질랜드, 한국 전부 이제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선거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바이든이 이렇게 해서 사퇴를 안 하면 트럼프에게 더 유리하다는데 하면서 계속 나토 회의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 나토 회의를 하는 동안 사흘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뭔가 신체적으로 허약함을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쩌면 말 실수도 하고 허약함도 보여서 할 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차라리 민주당에서 사람이 교체돼서 트럼프보다 훨씬 몇십 년 젊은 사람이 나와서 트럼프를 누르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미국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멀리서 그 자국의 국가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토에서 민주당을 지금 비방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수습을 잘 못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야지 된다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바이든 대통령이 받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밖의 나라들은 야 이거 상황 변하면 큰일인데 우리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뉴질랜드의 신문 더 포스트의 이 칼럼은 푸틴이 터프가이라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힘을 존경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총리 크리스토퍼 룩슨이 들어가 있는 미국이다. 뉴질랜드는 뭐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작고 그리고 그 나라의 성향이 있으니까 얼마나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역할 같은 것들이 엄청나진 않잖아요. 그러나 뉴질랜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소에 더 강하게 우리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자리에도 앉혀주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아시아에서의 뭐 이런저런 하면서 잘 대우해주고 미국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일주일은 정치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나간다라고 하지만 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다. 이번에 뉴질랜드 총리가 여기 와 있는 나토 이 회의 기간 동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모멘텀 같은 것들이 마련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서 상황 파악도 잘하고 오고 해야지 된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신문도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엄청난 이 나토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국가로서 압박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 줄이야. 잠시 뒤에
미국 내 여러 가지 사무실 공실률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갈까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글쎄요, 반 정도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 같고, 반 정도는 아니요, 짐작입니다. 갖고는 아니고, 그리고 반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도 주택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도저도 상관없으신 분도 주택보험의 추세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아이템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분기요, 2, 4분기의 사무실 공실률이 20.1%. 저는 이곳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으니까 작은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는 20.1%보다 훨씬 많겠죠. 이게 기록적인 수치랍니다. 이 같은 수치를 1979년부터 따져왔는데 데이터가 나오면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사무실 공실률이 있다, 사무실이 비어 있다, 베이컨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나쁠 때 아니에요? 경제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접고 그러는데, 이건 경제 기반이 굉장히 경제가 나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한인타운의 경제가 나쁜 것이고 여러분의 경제가 나쁜 것이지, 미국의 일반적인 경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편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면서 공실률,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괜찮았잖아요. 그러면서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일반적인 패턴은 벗어나는 거죠.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그 전에도 그 같은 시스템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해보지 않아서 하기를 꺼려 했었죠. 재택근무라는 것을. 또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어떤 업종에는 맞고 어떤 업종에는 맞지 않고 해서 지금 이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뭐 디렉티비 같은 데는 아예 사무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디렉티비만 그렇겠어요? 어떤 때 사무실이 없이 해쳐 모여 할 때만 뭐 어떤 다른 곳을 창고에서 모인다던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로 뭐 회의가 별로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자리를 잡은 거죠. 그 사이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 재택근무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는 회사들은 꼭 일주일에 뭐 나흘은 근무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분명한 것은 팬데믹 이전보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났다는 것. 이 연구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사무실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 같은 장기 리스에 있어서 랜드로드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무디스가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과는 달리 우리가 그 쇼핑몰을 생각해 보면 쇼핑몰은 거기에 뭐 교육 시스템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공실률이 돼 있는 이런 사무실을 저희 빌딩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군가가 인간은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봅니다. 이걸 언제까지 비워두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무디스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이 같은 공실률이 계속 증가한답니다. 해서 지금이 이게 최고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6년, 내년, 후년이 지금 무디스의 그 예상에 따르면 최고조. 비어있는 사무실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이런 때 막 예를 들어 나는 죽어도 끝까지 사무실이 있어야지 돼 하면 장기 계약하면 좋은 조건에 계약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또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경기가 만약에 침체한다 하면 이제 장기 계약하시는 분들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 그 변수는 있지만 당분간 이런 사무실 공실률이 좋아질 리는 없다. 앞으로 뭐 랜드로드 이런 분들은 몇 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건물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무디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뭐 보험은 너무너무 올라서 뭐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주택 보험도 그렇고 그냥 회사에서 받아주기만 하면은 조금 비싸도
받아들이시라 하는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 뉴욕타임즈 보니까 보험료들을 엄청 많이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보험료가 비싼 곳은 중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거든요. 제가 좀 그쪽에 문외한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로스앤젤레스 하면 뭐든지 다 비싸니까 보험료도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랍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싸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마 텍사스보다도 쌀걸요? 텍사스 같은 데 가면 집값은 싸도 또 보험료가 엄청 비싸더라 하시는 분들 얘기, 그것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하고 어디 집이 싸니까 나 거기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데 알아보셔야지 됩니다. 재산세는 또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알아보셔야지 되고요. 로스앤젤레스는 지난해에 주택 소유자가 보험료로 평균 $1,340, 뭐 이건 집의 크기와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이 그런데 이게요, 중요한 건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한 여러 가지 위험도가 있다. 뭐 산불, 뭐 예를 들어 홍수, 뭐 지진 등등 그런 비슷한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다른 카운티보다 32% 보험료가 싸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집은 전국의 주택값보다 로스앤젤레스가 훨씬 비싼데 그럼 보험 가격이 비싸야지 되는데 왜 싸냐? 보험값은 전체적으로 보험값은 일반 주택값의 한 뭐 0.2% 뭐 그 정도가 평균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왜 싸냐를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주택보험이 아무튼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뭐 홍수 뭐 등등등등인데 지난해 미국 가구는 2020년보다 2023년도에 보험료가요, 주택보험료가 33%가 늘어났답니다. 33%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전체 물가, 인플레이션이 전체 물가가 뭐 매년 오르긴 하니까요. 그리고 많이 올랐던 때도 있으니까 19%라고 이렇게 잡는답니다. 그럴 때 보험료는 그 19%보다 훨씬 많은 33%가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뭐 집 코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뭐 어디 뭐 집안이 흔들렸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홍수가 와서 우리 파이프라인이 그 뭐 100년 전에 만든 것이라서 그래요 하면 이제 보험료 확 올라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비슷한 위험 수준을 가진 주택 소유자가 왜 저쪽 지역, 저쪽 주, 저쪽 동네, 저쪽 카운티에 사면 싼데 나만 이렇게 비싸지? 이건요, 보통 이제 주 정부의 그러니까 카운티별로 하는 것보다는 로스앤젤레스 이쪽 LA에서 카운티, 뭐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주 정부랑 비교하는 게 더 좋은데 정말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위험만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이 일반적으로 중부 지역, 걸프만 이런 데 대서양 그 연안 이쪽 지역의 그 보험료가 높은데 그 극한 기후 때문에 높은 게 아니래요. 보험료를 주로 이제 그 주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민주당 행정부에서 처방약값 내린다고 해서 처방약값 많이 내려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 보험회사가 돈을 이렇게 번단 말이야. 주택 소유주가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이렇게 주정부의 어떠한 규제, 주정부의 파워가 있잖아요. 그 파워, 그 파워를 주정부에서 보험회사의 어떤 규제를 많이 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그 세율을 규제하는 그 정부의 힘이 강할수록 그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힘이야 뭐 내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보험료가 싼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별로 관여하지 않는데요. 뭐 보험회사가 뭐 보험료를 많이 받거나 말거나 주정부에선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주는 주택보험이 훨씬 비싼 거죠. 그게 이제 이 문제를 측정을 한 전문가들도 놀라웠다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이시타 센이라는 이 교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험회사가 이 주에서도 우리 회사를 갖고 있고 저 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은 한 주에서만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엄청 손해만 보잖아요. 이게 여기선 손해 보고 저기서는 조금 뭐 자연재해가 없어서 손해 안 봐야지 이게 보험회사도
오랜 동안 지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보험회사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캘리포니아주에 이 보험회사가 이번에 여기서 막 산불도 나고 한꺼번에 막 악재가 다 겹쳤어요. 이렇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험을 함부로 막 올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그렇게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같은 회사에서 보험을 든 그런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에서 보험료를 올린대요. 너무 이거 억울한 건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주택보험이 이제 그 값이 왜곡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왜곡이 너무 심해서 어머 우리는 사실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보험료가 엄청 싸. 이것도 결국은 주택 소유주에 별로 좋지 않답니다. 그러면 개발업자들이 막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무슨 보험도 싸고 뭐 이러니까 뭐 큰 덩치 큰 집을 지어도 사람들은 덩치 큰 집은 보험료 뭐 다 계산하잖아요. 재산세 등등을. 그래서 집을 많이 지어 놓으면은 그러면 폭풍이나 산불이나 이런 것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보험료가 너무 싸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텍사스 주지사가 저렇게 막 폭풍이 막 핥히고 지나갔는데 대만, 한국, 일본을 일주일 동안 방문한다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뭐 휴스턴 크로니클도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어스틴에서 발행되는 어스틴 아메리칸 그 스테이츠맨 이런 신문들도 엄청 비난하는데, 왜냐하면 금요일에 출발을 했는데 대만으로 먼저 갔었던가요? 뭐 한국엔 이미 여러 사람들과 한국에서 만났고요. 가는데 그 갈 때 이미 예상이 됐었던 거잖아요. 이쪽 아주 강력한 폭풍이 온다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게다 대고 아니 포스트 레이디도 같이 가서 비난을 더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죠. 어떤 공무냐면 아시아에 일주일을 머물면서 경제개발 이런 것에 관한 임무인데, 주지사의 뭐 경제개발국이 다 준비를 했고, 돈은 누가 됐냐면 비영리 텍사스 경제개발공사가 뭐 기획도 하고 원래 기획도 하고 돈도 다 지불하고 해서 여러 와이프 또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함께 대만, 한국, 일본을 방문을 한 건데, 물론 이제 허리케인 내지는 강력한 폭풍이 텍사스주에 몰아온다 하는 게 지난주부터 예고가 됐기 때문에 부지사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도 계속 보고를 받는다고 하고요. 부지사가 또 뭐 굉장히 많은 지역에 지금 그 텍사스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잖아요. 주지사도 선포하고 부지사도 선포하고. 그런데 이게 해외여행이 이게 맞는 말이냐. 물론 놀러 간 여행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에릭 스왈웰 그 의원이 얘기를 하네요. 아니, 텍사스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이번에 이 폭풍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주지사가 간 게 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몇 년 전에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연방 그 상원 의원이 너무 추웠을 때 전력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막 꽁꽁 얼고 할 때 본인 그 와이프와 본인 가족들 또 몇몇 가족들은 우리 칸쿤으로 가자 랄랄룰루 하고 갔다가 이제 본인만 가방 싸들고 다시 왔잖아요. 그거 보는 것 같다. 물론 그때는 테드 크루스는 개인 여행이고, 그리고 지금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공무라고는 하지만 뭐 구태여 퍼스트 레이디까지 거기를 텍사스 주에 따라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비난을 미국에서도 이런 거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다 싶어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부터 며칠 동안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나토 회의입니다. 나토 회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이게 뉴스로서 라디오 뉴스로서 전달해드리기 재미있는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또 뭐 알면 좋을 그럴 이슈이기도 하고, 복잡한 거 다 빼고 지금 나토에서 회의를 하면서 뭘 사람들이 걱정하냐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러시아와 중국이 꼭 정말 신뢰를 한다던가 동등하다던가 그런 건 아니죠. 필요할 때의 파트너 뭐 이런 정도는 되지만 나토는 이건 헌장에서
한 나라만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공격한 것처럼 하는 거야 하는, 물론 그 강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쭉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그 사실이죠. 그리고 75주년을 맞아서 이걸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아 동맹도 강화시켜야지 된다. 왜냐하면 세계가 한 50년쯤 됐나요? 세계화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세계화가 된 그런 그 시기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과 유럽, 예전부터 연결이 됐지만 유럽과 아시아도 많이 연결되고, 뭐 아시아와 뭐 중미, 남미, 미국 이런 연결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아시아와 동맹도 강화시켜야지 된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여러 가지 위협 같은 것들도 점점 연결돼 있다는. 그래서 두 지역이 예전에는 유럽과 아시아 하면은 경제로만 연결됐는데, 이거 군사 협력 같은 것도 같이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러므로 인해서 G7에 한국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호주나 뉴질랜드도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G7에도 그렇고, 뭐 나토, 인도에 막 구애하는 하는 것도 필수죠. 왜냐하면 인도가 중국하고도 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손을 잡고, 러시아하고도 지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러시아에 갔잖아요.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좀 비난을 하던데, 인도도 같이 이렇게 모아야지 되고 하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세계화 이후의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어요. 나토에 대해서. 물론 오바마 때부터도 열심히 강조를 했지만 분담금을 내라. 2% 내라. 2% 냈다가 2.5%까지 올라가라. 2.5%까지 내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뭐 미국 등 해서 몇 퍼센트 안 되는데, 그런데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처럼 필요한 때 딱 이게 아니라 분담금을 안 돼도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공격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후의 우정 약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이번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나토 그 정상 회의입니다. 지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특히 실내에 있다 보면은 빌딩에서 에어컨을 조절해 주는 대로 우리 몸이 그 맞춰가니까 어떤 날은 뭐 더운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